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고3 4월 학평 해설을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3월 학평에 이어서 4월 학평 해설도 저희 둘이 함께 네. 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자, 4월 학평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5월에 치르게 됐는데요. 네. 3월 학평에서 생각보다 이제 성적을 잘 못 받았던 학생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네. 때 이제 4월 학평 이제 절치부심하고 욕심을 많이 냈을 텐데 전체적으로 시험의 어떤 느낌이랄까요? 난도에 관한 학생들이 받았을 것 같은 인상 이런 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는 오늘 제가 고3 담임이라 우리 학생들 시험 치르는 모습을 봤는데 가까이서 봤는데 마스크를 쓰고 집중해서 이제 문제 푸는 모습이 일단 너무 대견스러웠고요.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못하랴 다 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난도나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예년에 어려웠던 시험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평이한 측면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들은 좀 풀기에 까다로운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은 예년에 비해서 평이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결국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특히나 문법 그리고 독서 네. 이런 부분들이 문법은 이제 언어로 용어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점들이 결국엔 학생들의 체감 난도 같은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문학도 이제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제 난도는 상대적으로 독서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요. 몇 문제가 좀 난감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답지가 약간 뚜렷한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뭐 이제 연습 게임이고요, 그죠? 그렇죠. 결과 자체보다는 결국에 이 연습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더 내실을 다져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해설 강의 우리 열심히 남궁생이랑 저랑 찍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화법과 작문 이제 익숙해지셨죠, 여러분? 아직은 아닌가? 올해 수험생들은 아직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몇 년째 이렇게 함께 해오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저 따라오시고요. 문법. 언어, 그다음에 네. 독서, 그다음에 문학 저 네, 따라오시면 문학. 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요. 지금 화법과 작문, 언어, 그리고 독서, 그다음에 문학 각각이 어떤 출제 경향을 보였고 어떤 문제들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저부터 먼저 화법과 작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학평 때요. 물론 이제 지금 4월 학평처럼 그렇게 학교에 모여서 시험 보는 형태가 아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국 단위로 출제가 된 그런 대상으로 해서 출제가 된 첫 번째 시험이었던 3월 학평 해설 때 제가 화법 작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AI가 출제한 것 같은 화법과 작문 문제다. 전형적으로 계속되는 패턴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문제들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번 4월 학평의 화법과 작문 역시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3월 학평 대비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최근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어떤 시험들과 대비해서 3학년 수준에서 이야기하자면 말이에요. 이번 4월 학평의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웠다라고까지 조심스럽게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어요. 선물은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선물을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쉽게 문제들을 내놨으니까 놓치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정답만 쏙쏙 골라내렴. 그랬을 때 넣어도 전 괜찮아요. 안 받을게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선물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출제진이 이렇게 해당 유형에서 그나마 가장 쉬운 형태로 난도를 한층 끌어내려 주었을 때 그럴 때 3월 학평에서도 충분히 설명했었고 제가 1부에서도 또 설명할 예정입니다만 문항별, 유형별 해결 전략들을 쏙쏙쏙쏙 잘 활용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쉬운 문제,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 안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넙죽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을 받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뒤에 문법에, 언어에 가서 또 독서에 가서 문학에 가서 계속해서 뭔가 계속 부담감이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건 결국 자기의 시간 관리,
성적,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데 실패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은 받아야 합니다. 특히 뭐 10문제 모두 다 이 선물의 요소들을 제가 일부에서 잘 설명해 놓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몇 문제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3번과 4번, 8번과 9번을 이 문제가 문제다로 한번 찝어봤는데요.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거 내용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1, 2번, 3번 이렇게 같이 있을 때 1, 2번 문제에 비해서 3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지문의 내용을 조회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사실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문제 자체가 난도가 높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최대한 전략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한 그런 유형의 문제, 약간 부담되는 문제다. 4번 문제는요. 상대적으로 이번 헌법 작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였죠. 토론을 말이에요. 이것 역시 유효한 전략이 존재하는 문제인데 입론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때 찬성 측의 입론을 쟁점별로 재구조화한 겁니다. 반대 측의 입론을 쟁점별로 재구조화한 거고요. 그럼 이것을 선지들로, 이것을 선지들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는 선지 검토의 어떤 요령 같은 것들을 전략을 한껏 활용했어야만 원활하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8번, 9번 얘기할게요. 8번도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최대한 전략적으로 작문 상황을 문제 유형과 결부시키는 그런 사고가 필요했던 문제고 그래서 저는 해설에서 이제 그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펼칠 생각입니다. 9번 문제는요. 헌법과 작문 가운데 제일 덩치가 큰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게 생겨먹은 그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문제거든요. 그 문제 유형은 결국에 어떤 요령으로 그 자료들의 핵심을 빨리 캐치해서 선지들과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그런 요령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눈여겨볼 문제, 이 문제들도 물론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마치 AI가 출제한 것 같은 전형적인 매번 거듭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 유형별 해결 전략 꼭 익혀두는 그런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제, 유형 그리고 그 해결 전략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은요. 1부에서 제가 낱낱이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할 테니까 귀담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철호 선생님 바통 이어받아 주세요. 네,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언어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독서에 대한 또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어. 예전에 이제 문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교육과정에서 과목명이 언어와 매체, 자,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문법을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언어, 올해까지는 뭐 예년처럼 11번에서 15번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이 언어의 5문제를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 사실 한 글자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글자는 바로 뭐냐면요. 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언어는요. 예전에 출제되었던 것이 사실은 또 계속해서 다시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 게 또 나오고 그것이 또 나오고 또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 그 또 나온 것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그 말은 결국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변별적 자질. 자, 예전 평가원 시험에 이제 출제되었던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불규칙 활용도 여러 모의고사에서 당연히 출제 요소로 활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합성어, 파생어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의 답을 판단하는 요소로 또 활용이 됐습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에 관한 문제였지만 사실 그 문제의 정답을 잘 고르기 위해서는 이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사례에서 이 사례가 합성어에 해당하는지 파생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우리가 치를 시험을 잘 대비하는 그런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바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주 잘 이해하는, 그럼으로써 그런 사례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공부를 아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알겠죠? 그러면 그런 공부를 할 때 이제 신경 써야 하는 문제 특히 뭐냐? 바로 14번과 15번입니다. 이 14번과 15번의 정답률이 다른 문법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요. 그 낮은 것과 관련해서 이제 짚어보면 14번 문제는 정답과 이제 다르게 1번 선택지를 많이 선택을 해서 틀린 학생들이 꽤 많은데요. 정답지와 그 다음에 그 1번 선택지 그 둘에 특히 변별되는 지점, 왜 1번으로 착각을 했는지, 자, 그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꼭 잘 꼭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15번 같은 경우에도요. 정답은 5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5번 선택지를 또 판단한 학생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5번으로 판단했는지를 알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정답을 고르는 그런 사고를 또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독서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 세트가 출제가 됐고요. 이 세 세트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첫 번째 과학이었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인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독서 세 세트를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출제 요소는 무엇이냐면 개념이에요. 독해를 할 때 개념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늘 기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개념 그 하나만 가지고 나온 문제도 사실은 잘 못 풀지만 그 개념을 바탕으로 원리 방법이나 아니면 견해 주장을 이해를 하는, 응용을 하는 그런 또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당연히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리 방법을 이해한다든가 아니면 또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견해 주장을 이해하는 걸 참 잘해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 이걸 잘해야 한다라는 걸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과학, 그 다음에 경제, 이 인문, 이 세 세트가 바로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면모를 잘 갖고 있으니까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 패턴 여러분 잘 익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문제를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네 문제인데요. 17번 문제는 표를 활용한 문제입니다. 근래 들어서 독서에서 특히 난도 높은 문제에서 표를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그 표를 활용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전략을 여러분이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잘 익히기 바라고요. 18번 그 다음에 24번은 공통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와 마찬가지로 해결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잘 익혀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정확한 사고를 통해서 그럼 판단의 정확성도 당연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익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은요. 바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견해장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빠르게 잘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35번 여러분 주목해서요. 앞으로 공부하는 데 꼭 잘 참고해서 우리 좋은 결실 거둬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어와 독서 분석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문학 남궁인 선생님께 다시 바통을 넘기죠. 문학입니다. 독서는 모든 지문이 낯선 지문입니다만 문학은 낯선 지문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건데, 내가 배웠던 건데, 내가 읽어봤던 작품인데 이러면 참 고마울 텐데 아마도 최근의 학평 경향들이 대부분 그래 왔듯이 여러분 지금 이 시험에서도 이거 내가 아는 작품인데 읽어봤는데 이런 작품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즉 낯선 지문이 출제되는 게 대세이고 그런데 적응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장르의 어떤 규칙, 원칙, 기본적인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해 익숙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내 눈으로 그 작품, 지문, 모르는 작품과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 문학은요, 이번 시험은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키워드를 저는 지문 대 문제 이렇게 잡아왔어요.
아시죠? 지문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 그 어려운 지문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콕 찍어서 얘기하자면 지문이 까다로워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약간 어리둥절했을지 모를, 그리고 그런 어떤 잘 이해가 안 되는 요소들도 곳곳에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현대소설 지문, 유능길의 무죄라는 그런 지문은요, 여러분 낯선 작품이고 그 상황 자체가 친절하게 지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땠죠?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했다. 그렇죠? 정답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제시가 됐고, 선지가 구성됐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했어요. 그런데 자, 지문은 만만해, 괜찮아, 읽을만해, 이해가 돼. 그런데 문제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도저히 답이 두 개인 것 같은데 판별을 못 하겠네, 내가 결정을 못 내리겠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살짝 함정을 파놔가지고 거기에 누구나 쉽게 걸려 넘어지게 만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번 시험에서는 현대 시세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품은 읽을만 했어요. 이용학의 시도 그렇고요, 정호승의 시도 그렇고, 뭐 그냥 읽고 이해할 만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걸려 넘어질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최악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그러면 수능에서 선생님 어려운 지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면요, 그게 이제 최악이죠. 쉬운 지문에 어려운 문제거나 어려운 지문에 쉬운 문제거나, 그럼 그나마 다행인데, 어려운 지문에 어려운 문제, 이게 문학도 킬러 세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다행히 이번 세트에서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으나 눈여겨봐야 될 지문 문제들이 있었다. 특히 이 문제가 문제다 할 때 이제 저는 한 4문제 정도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29번 문제, 어려웠죠, 그죠? 현대시에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였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선지들 하나하나에 대한 판단은 제가 이따가 5부군요. 5부에서 여기 상세하게 해설을 해놓을 것인데,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꼼꼼하게 지문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엔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눈여겨보시고 내가 이런 문제들에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공부할 줄 좀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1번 문제 같은 세트에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스타일이 좀 달랐어요. 이거는 자체가 어렵고 정답이 눈에 잘 안 띄고 그래서 어려웠던 거고, 31번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겁을 집어먹고 허둥대게 되면 여기에 얕은 함정, 되게 매력적인 함정을 하나 파놨거든요.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진술을 만들어 뻔히 볼 수 있는 그런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되는 부분을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선지, 그게 바로 그 31번 문제 정답지였습니다. 눈여겨보시고, 그게 이제 31번 문제의 3번 선지죠, 그죠? 그거 이따가 해설할 때 5부에서 제가 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41번도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느낀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전 소설이 출제가 됐을 때 말이죠, 이제 설랑자전이 나왔는데 낯선 작품이었습니다만 작중 상황이 어떻게 주인공 설랑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이 이제 누명을 벗어나게 되는가, 누명으로부터, 그런 그 어떤 구조를 지문이 보여주고 있을 때 40번 문제가 말하자면 소재의 기능, 서사적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고리라는 것을 매개로 하고 도식을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낯설게 다가왔을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겠다. 41번 문제는요, 사실은 되게 전형적인 작품의 중요한 특징들을 키워드로 담고 있고, 그래서 그건 뭐 매번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40번은 조금 새로웠지만 41번은 그렇지도 않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41번도 꽤 많은 학생들이 까다롭게 생각했거든요. 이 문제는 이따가 제가 6부에서 해설하겠습니다만 지문 안의 요소들, 또 인물들을 보기 안에 있는 어떤 용어라든지 개념 혹은 무슨 그 구절과 어떻게 매칭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빠르게 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에 결국 해결의 문제 관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을 때 수능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문과 잘 연결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 분야별 세부적인 총평을 마치고요. 진짜 마무리로 갑니다. 용기를 주는 좋은 말이네요. 네, 괜찮아. 아직은 연습 게임. 괜찮아. 괜찮다니까요. 자, 아까 그 언어, 문법 네. 거기서 한 글자로 정리한 거 또 좋았습니다. 좋았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괜찮아.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칭찬까지 받으니 더욱 마음이 뿌듯해지네요. 한 글자가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옆에 앉아있으면서 뭘까? 그랬군요. 또였습니다. 뒤통수를 딱 때려야 되군요. 자, 여러분 4월 학평 치르느라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루 종일 시험 치르는 그런 날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힘든 더욱이 마스크를 또 계속 끼고 시험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늘 고생 정말 많았어요. 네네.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더 마음 다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월 학평은 무엇이다 라고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또는 아니고요. 자, 돋보기라고 또 얘기를 할 하려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라는 건 나의 그 점수 결과, 그 점수를 또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이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오늘 시험을 치른 나의 그 과정입니다. 내가 시험 보는 그 시간 동안 집중을 제대로 잘 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하겠고요. 그리고 어떤 데서 실수를 했는지, 무엇을 잘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대해서 들여다보고요. 찾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배워서 익히고 자신의 것을 이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공부를 저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쌤이랑 같이 여러분이 하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또 물어봐야죠. 그럼 우리 민쌤은 4월 학평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4월 학평은 늦은 편지이다. 편지요. 약간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문학적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친구나 애인에게서 올 편지를 막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학평이 어떤 사람들에겐 그런 그 편지, 간절히 기다린 편지 같을 수도 있겠다. 왜? 열심히 이제껏 공부해온 결과, 내가 성장한 모습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부모님께, 막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막 기다렸죠. 근데 3월 학평 늦게 치러졌고요. 그리고 3월 학평은 또 채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는 그런 궁금증과 간절한 기다림과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편지 도착했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뜯어봤을 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혹시 실망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해도 너무 마음 다치거나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할 그런 동력을 잃지 않으면 좋겠다. 그 편지에 담겨있는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4월 학평은 늦은 편지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편지 좋습니다. 편지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어쩌면 기분 좀 다운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힘들게 치렀습니다. 힘들게 치른 만큼 여러분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꼭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기간도 물론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것 우리 또 잘 참아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표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네, 괜찮아. 아직은 연습 게임. 그렇습니다. 그걸 새겨보면서 우리 이 부담스러운 흉측한 투샷은 또 머지않아 치러질 더 중요한 다음 게임은요. 조금 더 중요한 연습 게임입니다. 6월 모평이죠. 네, 6월 모평에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날 각오 다짐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끝으로 6월 모평 또 이어지는 공부 파이팅 하라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파이팅 하면서 끝냅시다. 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